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국 축구가 40년 만에 올림픽 축구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9회 연속 본선 진출에 성공해온 역사가 하필이면 한국인 지도자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에 패배하며 끊기게 됐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지휘한 대한민국 23세 이하 대표팀은 2024 23세 이하 아시안컵 8강전에서 승부차기로 탈락했는데요. 불운이라고만 할 수 없는 졸전이자 참사였습니다. 이번 대표팀을 두고 한국 축구 역사상 최악의 팀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된 배경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국 축구 최악의 암흑기가 도래한 이유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만 2번의 도하 참사가 벌어졌어요. 2월에 있었던 성인 아시안컵에서 클린스만 호가 4강에서 요르단에 예상치 못했던 완패, 충격적인 패배로 탈락을 했고, 이번에는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이 파리올림픽 예선격으로 펼쳐진 23세 이하 아시안컵 8강에서 인도네시아에 패배하며 탈락을 했습니다. 승부차기로 탈락을 했으니까 보통 이제 승부차기는 좀 행운의 요소, 불운의 요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경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토너먼트 특성상 우리가 요르단을 만나서도 질 수는 있어요. 아시안컵 때도. 그런데 중요한 건 경기 내용이다. 그 내용이 참혹했고 지는 게 합당한 내용이었는데 왜 최악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두 대회 실패 모두 전술 전략이 전무했다. 감독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두 감독이 애초에 선임 단계부터 그런 우려를 받던 감독이었으며 대한축구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의 정밀한 프로세스 없이 누군가의 독단적인 선택으로 그러한 감독을 선임한 결과다. 예견된 인재다라는 게 바로 이번 최악의 팀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사실 저희들이 이런 걱정을 했었잖아요. 걱정을 했었고, 클린스만호, 또 지금 황선홍 다 마찬가지로 그런 걱정을 하던 것들이 결국은, 지나가다가 결국은 결정적인 고비에서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거의 두 팀이 평행이론 같은 느낌이에요. 네. 어떤 점이냐? 일단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994년 미국 월드컵 때 한국과 독일의 경기에서 득점을 했던 사람 클린스만과 황선홍. 분명히 둘 다 1990년대를 대표하는 유럽과 아시아 최고의 스트라이커였어요. 그런데 감독 경력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높은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 우선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일 대표팀에서 이제 자국 월드컵에 4강에 올랐던 것 외에는 모조리 실패했고 그 실패 과정에는 본인의 전술 전략적 한계와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는데 그렇게 참혹하게 실패해서 감독 경력이 끝난 사람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결정 자체가 의아했고요. 황선홍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항 스틸러스에서 황선 대운군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며 K리그 우승도 하고 FA컵 우승도 했지만 사실 그때의 포항은 파리아스 감독의 유산도 남아있었고 김병수 감독의 영남대에 좋은 선수 수급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황선홍 감독이 조금은 더 지도자로서 많은 조금 장점들도 발휘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다만 그 이후에 FC 서울 감독으로서는 가장 실패한 시간들을 보냈고 본인의 그 위상도 많이 흔들렸던 시기를 겪었고 그 다음에 대전 하나시티즌이 새롭게 하나은행의 그 인수를 통해서 과감한 투자 속에 출발하던 시점에 굉장히 이른 기간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또 한번 경질이 됐단 말이에요. 시즌 중에 경질이 됐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감독은 다시 쓰면 안 되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대표팀이라는 자리, 한국 축구의 성인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 이런 팀은 최고의 자원을 뽑고 최고의 검증을 거쳐서 부임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왜 명확한 한계와 실패와 우려점들이 있는 감독들을 선임했느냐? 이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협회가 져야 되는 것이다. 애초에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우려점들이 그대로 결과로 드러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약 이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자신의 교훈 삼고 발전해서 극복해내고 성과를 낸다면 박수 쳐줘야 되겠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둘 다 처참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결정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과관계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황선홍 감독이 대표팀 임시 감독으로 이제 태국전을 이끌 때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런저런 우려를 했잖아요. 물론 결과는 태국을 상대로 홈에서 비겼고 원정에서 이겼습니다. 결과는 얻어내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계속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을 얘기했었잖아요. 경기 내용도 아쉽긴 했고 또 사실 그 경기 내용까지 물론 황선홍 감독이 잠깐 임시 감독으로 코치진도 없이 맡은 거에 대해서 질타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 파리 올림픽 예선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이 23세 이하 아시안컵의 전초전이자 예비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는 서아시아 23세 이하 챔피언십의 초청팀으로 참가를 했어요. 그 대회에서 결과적으로 우승을 했죠. 근데 이제 우승을 했는데 그때 중요한 게 그 우승이 아니라 그때의 경험과 오답노트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이번 23세 이하 아시안컵에 드러날 수 있는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회 내내 경기력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지금 이 인도네시아와의 경기만 유일하게 실점했고 사실 뭐 경기 공식 결과는 승부차기 패배니까 공식 결과는 무승부겠죠. 하지만 조별리그에서 무실점 3전 전승을 할 때 그 경기 내용도 경기의 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거 이긴 경기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경기력이 조악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문제는 또 이제 경기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황선홍 감독의 인터뷰잖아요. 예, 사실 이제 황선홍 감독이 이 경기는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네. 경기 후 공식 인터뷰에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네. 사실 퇴장을 당한 감독도 규정상 경기 끝나고 공식 기자회견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도 마음이 물론 많이 안 좋고 힘들기 때문에 이 인터뷰를 명재용 수석 코치에게 맡겼을 수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 이 인터뷰의 내용도 명재용 수석 코치가 자기 맘대로 말할 건 아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코칭 스태프 전체의 생각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번 그 본선 진출 실패라는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오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차출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여러 사정이 발생하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게 맞다. 즉 지금 뭐 사진에 있는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선수가 스토크시티가 이제 잉글랜드 2부 리그에서 3부 리그로 강등될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보내주기로 했는데 안 보내줬다. 그리고 뭐 셀틱의 양현준이라든지 브렌트포드의 김지수 이런 선수들이 못 와서 공격과 수비 양면에 걸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글쎄요, 그 몇 명의 선수가 빠졌다고 인도네시아에게 경기를 뭐 거의 지배당하는 게 변명이 되느냐. 네. 그 선수들 없이 사실 또 이제 일본과의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려서 또 결과를 또 만들어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8강전 경기는 신태용 감독이 훨씬 더 준비를 좀 잘하고 나왔던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도네시아잖아요. 저희가 네. 인도네시아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객관적인 체급 차이, 객관적인 인프라와 실력 차이, 뭐 한국과 인도네시아라는 그 축구 양국의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 세 명의 유럽파가 못 와서 못 이겼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어요. 이 유럽파 3명 중에 배준호 선수하고 김지수 선수는 지난해까지 20세 이하 대표팀에 뛰던 현재 연령대보다 어린 선수이고 그렇죠. 지금까지 예선전이나 다른 일정들과 전주훈련도 안 하던 선수예요. 이 선수들 없이 이미 23세 이하 팀은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양현준 선수도 이미 유럽에 진출해서 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이 올림픽 대표팀 23세 이하 팀과 호흡을 맞췄던 선수가 아니에요. 즉 기존에 준비해왔고 1월달에 겨울 동계훈련, 3월 달에 서아시아, 사우디 뭐 원정 대회 참가, 그리고 이번 대회를 앞두고 아랍에미리트 전주훈련, 훈련할 수 있는 수많은 기간들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모두 함께했던 선수들이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별로 쓰지도 않던 3명이 빠졌다고 어려웠다. 그럼 지금까지 무슨 준비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또 이런 선수들이 차출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뭐 대비책 또 대안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변명을 할 때 조금이라도 납득이 되려면 일본과 정예 멤버로 붙었다거나 뭐 네. 사우디나 뭐 이런 우승권 팀이랑 붙었을 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이런 경기를 하고 여기서 선수가 못 와서 그랬다. 이거는 정말 그 약간 뭐 성인 대표팀으로 비유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못 와서 우리가 태국한테 졌습니다.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일본과의 경기 때는 우리가 이미 8강 진출 결정진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그때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오늘 경기를 준비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뭐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또 이제 후반전에 그 선수 교체 되는 뭐 타이밍에 들어온 선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웠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올림픽 축구 대표팀의 이제 3백 구조도 좀 문제였거든요. 센터백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또 이제 나오지 못하는 선수까지 생기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전은 뭔가 좀 이상했어요. 네, 저는 조금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이 유럽파 중에 브렌트포드의 김지수 선수가 오지 못했잖아요. 네. 이 선수가 센터백이란 말이에요. 이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오지 못하게 됐을 때 센터백으로 이제 추가적인 선수를 선발하지 않았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번 대회에 참가한 그 수비수들 중에 센터백이 주 포지션인 선수를 3명만 데려왔어요. 보통 스쿼드를 구성할 때는 각 포지션별로 2배수를 구성하니까 그렇죠. 포백을 기반으로 한다면 센터백 2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센터백 4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변준수, 서명관, 이재원 3명만 센터백을 뽑았어요. 물론 이강희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지만 센터백도 소화를 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소화를 할 수 있는 선수인 거지 센터백을 가장 잘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물론
서명관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수 있죠. 하지만 부상으로 누군가가 대회 중에 이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항상 생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백의 숫자가 충분히 필요한 건데 게다가 하필이면 그 한일전 조별리그 3차전 때는 변준수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빠지고 네. 서명관 선수도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재원 선수에다가 나머지 2명 3백을 가동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내려쓰고 왼쪽 풀백인 조현택 선수를 안쪽으로 당겼습니다. 물론 애초에 황선홍 감독이 조현택 선수도 이제 공격적으로 뛰게 하겠지만 센터백 중에 3백의 한쪽을 볼 수 있고 이강인 선수를 내리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대응했던 수비 구조가 불안했다. 저런 구조를 만들고 저렇게 쓸 거면은 그에 대한 훈련을 충분히 한다든지 이 3백에서 어떻게 이제 조직적으로 개인의 문제를 팀적으로 해결할지 이런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인도네시아전 2대1로 끌려가게 됐던 골 장면을 보면 그런 구조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이 전반전 추가 시간에 제너 선수의 이제 롱패스에 중앙 수비수들이 바운드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서 결정적인 뭐 실점 위기를 맞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저 3백 수비의 간격 보세요. 네. 3명의 간격이 완전히 그냥 제각각으로 벌어져 있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명의 수비수가 스트라이크 1명을 맡고 있는데 튕겨 오를 때 누가 공을 잘라야 되는지 누가 선색에 붙어야 되는지 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안 맞느냐? 왜냐하면 이게 급조된 3백이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1월 동계훈련 그리고 3월 친선대회 그리고 이번 대회를 앞둔 아랍에미리트 전지훈련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난해 23세 이하 아시안컵 예선전 기간도 있었고 A매치 소집 기간이 될 때마다 올림픽팀은 모였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모여서 뭘 했냐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을 대비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때는 심지어 그때도 김지수 선수는 없었어요. 왜 이미 브렌트포드에 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체 수비 조직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김지수가 못 와서 수비가 이렇게 됐느냐? 아니죠. 대표팀이 훈련과 조직을 제대로 못 맞춘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임은 저렇게 변명을 하면 안 된다. 김지수가 못 왔다.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네. 경기 끝나고 난 이후에 실패의 변을 이렇게 들어보면 저희들이 좀 경기 전에 좀 물음표를 던졌던 그런 장면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영준 선수와 정상빈 선수를 왜 선발 출전시키지 않았을까? 저희들은 이제 나오지 않았을 때 이영준 선수 컨디션이 좋지 않나 보다. 또 정상빈 선수도 지난 한일전 경기에서 뭔가 좀 몸 상태가 좋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둘 다 뛰었고 뛰는 거 보니까 몸 상태 문제가 없어 보였죠. 네. 특히 정상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장 끝날 때까지 계속 뛰면서도 뭐 아주 뭐 팔팔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 분명히 조별리그 때보다 몸이 좀 무거워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부상이 있다거나 뭐 그런 문제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아했던 과정 속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왜 이들이 후반에 나왔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명재용 수석 코치가 물론 부상 선수들과 컨디션이 떨어진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후반전 이후 연장전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내렸다. 이영준이 120분을 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즉 이게 좀 의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연장전을 경기 전에 이미 예상을 했다. 아니, 인도네시아랑 경기를 120분을 뛰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얘기는 이영준 선수의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라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한일전에 아예 안 뛴 걸 봤을 때는 왜 안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이영준 선수의 몸 상태가 100%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부상을 참고 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즉 120분을 뛰긴 어렵다. 90분 정도는 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전 이 생각이에요. 물론 이영준 선수를 마지막 순간까지 활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왜 인도네시아와의 경기를 준비하면서 120분이 될 거라고 상정을 하고 선발 명단을 짰을까? 120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교체 시나리오라든지 전략은 구성할 수 있어요. 왜냐? 축구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90분 안에 끝낼 생각으로 이영준 선수와 정상민 선수를 먼저 넣어서 전반전부터 주도권을 잡는 게 정상적인 경기 운영의 사고방식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심리적인 우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인도네시아를 상대로는 항상 강해왔고 항상 이겨왔잖아요. 그런데 황선홍 감독이 이건 저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황선홍 감독이 오히려 신태용 감독에 대한 심리적 우위를 가져가지 못한 게 아닌가. 우리 선수들은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90분 안에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혹시 우리 코칭 스태프들이 신태용 감독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히 인도네시아의 경기들을 다 분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 경기를 보면 누구나 뭐 저희도 알았잖아요. 이거 장난이 아니다. 잘한다. 정말 유럽 잘한다. 축구를 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조직적으로도 가장 뛰어나다. 어떻게 보면 전 개인적으로 이번 대회 들어서 조직적인 면, 전술적인 면,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가 정말 최상급의 레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만 이제 체력적인 문제라든지 또 신체 조건의 문제라든지 결정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신태용 감독이 주입한 이 전술을 제대로 구현하면서 결정력까지 있고 또 신체 조건까지 좋다면 정말 저 우승할 수 있는 팀이고 최강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황선홍 감독도 우리보다 더 잘 준비
준비된 이 팀을 상대로 우리가 고전할 수 있으니 전반전에 그들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오고 달려들 때 좀 지키고 있다가 그들의 힘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쌩쌩한 정상빈, 이영준을 투입해서 승부를 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게 결과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전반전을 그냥 생각보다 훨씬 더 완전히 약간 속을 쓴다면 정말 개 발렸거든요. 처발렸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선수들이 자신감이 뚝 떨어졌고 끌려가게 됐고 후반전에 이 선수들이 나왔음에도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요.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플레이도 안 됐다. 물론 이제 이태석 선수를 왜 뺐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이제 부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상빈, 이영준이 전반전에 나오지 못하면서 전반전에 우리가 완전히 인도네시아에게 잡아먹혔던 것이 결정적인 패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점유율에서도 우리가 밀렸고 슈팅 수에서는 정말 이게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7대 1인데요. 근데 그 하나의 슈팅도 우리가 득점으로 연결됐던 엄지성 선수의 헤더슛이 상대의 수비를 막고 자책골이 된 거니까 그거 솔직히 좀 슈팅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좀 이제 그냥 뭐 옆에 패스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던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었어요. 코망테구에 맞고 이제 들어갔잖아요. 이제 자책골이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고 네. 아니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슈팅수 7대 1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밀리면 당연히 선수들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자신감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후반전에 우리가 주력 선수들을 투입한다고 해도 그 흐름을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네, 전반 15분에 이제 우리가 선제 실점을 허락하는 장면이었는데, 뭐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불운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사실 인도네시아는 준비된 패턴대로 그렇게 플레이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첫 번째 슈팅이 굴절된 게 하필이면 이제 인도네시아 공격수인 스트라이크 쪽으로 흘렀고 거기서 네. 바로 때린 슈팅이 조금은 운 좋게 감겨 들어가면서 구석으로 꽂히긴 했지만 이 슈팅이 나오는 과정 속에는 센터백부터 왼쪽 윙백, 안쪽 미드필더, 전방 공격수, 2선 미드필더를 두루두루 거쳐가면서 원터치 패스를 그냥 티키타카로 움직인 게 아니라 라인을 넘나들어요. 3선 갔다 1선 갔다가 1선 갔다 2선 갔다가 2선 1선 3선을 오가니까 우리의 압박을 완전 허물어 놨거든요. 네. 우리가 3백을 썼잖아요.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3백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공격적인 3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 우리의 3백이 분명히 중앙 미드필더 한 명, 풀백 한 명을 놨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이 쫙 올라가서 윙백이 뭐 윙어처럼 올라가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공을 지배하지 못하면서 5-4-1 대형 마치 한일전 때처럼 우리가 우리 진영에 갇혀서 수비하다가 역습하는 형태가 됐는데 심지어 내려서서 수비하면 그러면 슈팅이라도 안 줘야 되잖아요. 그 내려섰는데 그 라인 사이가 막 뻥뻥 뚫려 막 뚫리고 패스가 막 들어와 슈팅이 네. 막 들어와 그러면서 골을 먹으니까 선수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워낙 뭐 슈팅의 질이 좋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뭐 초반에 이제 실점을 당하면서 끌려가는 경기를 했는데 자, 이 32분 장면도 우리로서는 또 아찔했던 장면이죠. 예, 상대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유럽 축구 보는 것 같았던 네. 게 전방 압박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진영에서 공이 못 살아나가. 거기서 끊겨서 이어졌던 이 장면. 마르셀리노가 또 찔러주고 스트라이크가 힐패스로 통 내주고 다시 마르셀리노가 슈팅할 때 골키퍼랑 1대1이었거든요. 저는 이거 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 장면은 사실 인도네시아가 조별리그에서 계속 보여주던 패턴을 또 한번 보여준 거였어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약해서 운 좋게 됐던 게 아니라 정말 네. 인도네시아가 강해서 됐던 거라는 것을 보여줬고 이 장면은 사실 골이 됐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거 그만 아슬아슬 빗나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반전에 인도네시아 슈팅이 7개였잖아요. 사실 정말 인도네시아가 결정력만 좋았으면 우리가 전반전에 이미 3대0, 4대0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전반 추가 시간에도 이제 백종원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아찔한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이 세트피스에서도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조별리그에서 드러났지만 정말 그 인도네시아의 세트피스가 무서운 게 이것도 전 신태용 감독의 네. 묘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골대 안으로 슈팅을 때린 거를 다른 선수가 그 앞에서 돌려놓는 거. 그렇게 네. 돌리면서 골키퍼랑 수비수를 속이는 건데 이 장면은 정말 백종범 선수가 말도 안 되는 선방을 한 거예요. 위탄 슬레이만의 슈팅이 골대 앞에서 스트라이크가 이걸 톡 건드리면서 방향을 바꿔놨는데 하필 그가 가운데로 쏠리긴 했지만 그걸 막아냈거든요. 앞선 그 슈팅처럼 이거도 사실은 톡 돌려놨을 때 가운데가 아니라 조금만 옆으로 가서 저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아요. 못 막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전에 우리가 3-4골을 먹었어도 할 말이 없는 내용이었다. 즉 황선홍 감독의 안일한 판단으로 선발 명단 잘못 쓴 것 때문에 우리가 이미 전반전에 게임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경기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좀 불운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사실 불운했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은 물론 이제 승부차기는 분명히 이제 실력만으로 되는 건 아닌 부분도 있고 특히 승부차기라는 게 행운의 요소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번 승부차기에서 우리가 불운했던 거라고 한다면 그 허브너 선수의 슈팅이 원래 이제 백수용 선수가 막아냈는데 네. 막기 전에 이제 발이 골라인에서 떨어졌던 것이 포착되면서 그걸 다시 차기했고 그걸 성공시키면서 우리가 4강에 올라갈 수 있었던 기회를 잃어버린 이후에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은 키커들이 차다가 이제 결국엔 패배했기 때문에 그걸 불운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이
발언을 했던 게 물론 뭐 정말 전 모르겠어요. 저라면 제가 만약 이 상황이었다면 좀 솔직하게 인정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우리가 더 밀리는 경기를 했던 게 맞고 인도네시아가 이길 만한 경기라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행운에 딱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저는 우리에게 행운이 왔기 때문에 승부차기까지라도 갔다. 행운이 안 왔다면 우리 승부차기를 못 갔다. 이 내용이 우리가 왜 졌는지에 대한 현실 인식과 냉정한 판단을 정말 못한 건지 아니면은 뭐 마음이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네. 말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해야지 앞으로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기는 우리가 승부차기를 간 게 행운이에요. 네, 정상빈 선수가 저렇게 이제 동점골을 기록한 것도 정상빈 선수의 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게 가능했고, 물론 우리 뭐 수적인 열세에서 이제 승부차기를 우리가 끌고 갔다. 그런데 불운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상대가 인도네시아였고 우리가 초반에 전술만 좀 잘 가져갔더라면은 전반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면서 정규 시간에 좀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막판에는 특히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후반을 대비해서 연장을 대비해서 투입을 한 선수들이 있다면 아무리 술적 열세라고 하더라도 10명으로 뛰더라도 경기를 더 잘 풀어갈 수 있는 체급 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명이 안 되고 우리가 역전하기 위한 선택지가 역습이나 세트피스뿐이었다고 했는데 그게 10명이라서 그렇다고 변명하면 절대 안 됩니다. 11명일 때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11명 때도 뭐 병상력이 공격이 됐나요? 그리고 조별리그 내내 된 적이 있나요? 된 적이 없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고 우리는 상대의 전방 압박도 예견돼 있고 밀집 수비도 예견돼 있던 그 조별리그 내내 보여줬던 인도네시아의 플레이를 하나도 공략하지 못했고 우리도 물론 2골을 넣었죠. 근데 그 2골이 심지어 그 2골이야말로 우리한테 운이 따른 거예요. 하나는 사실 홍윤상 선수의 개인 드리블 능력으로 인해서 상대가 그걸 포착하지 못하면서 상대가 미끄러지는 부분들도 있었고 솔직히 정상빈 선수의 득점도 물론 우리의 역습 과정이 뒷공간이 열린 걸 잘 공략하기도 했지만 정말 하나의 틈을 찔러넣었던 정상빈 선수의 개인 결정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지 팀으로 넣은 골 맞을까요? 네. 팀으로 만들어낸 플레이가 맞나요? 우리가 팀으로 인도네시아 수비를 허물어냈던 장면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45분 장면인데 뭐 이 장면도 홍시우 선수의 크로스가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이제 엄지성 선수가 헤더로 슈팅이 아니라 돌려놓는 걸 코망테구 머리 맞고 이제 자책골로 이어진 거잖아요. 네, 좀 반대편에 있는 선수 있잖아요. 저쪽으로 네. 돌려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돌려놓은 게 이제 머리를 맞고 심지어 또 이것도 인도네시아 골키퍼가 잡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좀 이제 팔이 짧았어요. 그렇게 빠져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골이 맞느냐. 즉 우리가 행운이 따랐다. 그리고 이 장면 우리가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 포르투갈전을 연상하면서 네. 상대가 이제 오히려 코너킥 공격을 할 때 끊어내면 우리의 장점인 속도를 통해 역습할 수 있다. 그런 기대대로 골이 나오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이런 전술 전략은 이게 뭐 어떤 팀이든지 그 감독이 없어도 선수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정도의 패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약자의 축구를 했다. 그리고 가까스로 따라잡아서 동점골을 만들어내서 연장전 뭐 승부차기까지 갔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잘 준비하고 대비했더라면 좀 처참한 상황까지 갔을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황선홍 감독의 이 팀 운영과 전술 운영에 대해 많이 이제 비판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궁극적인 책임은 황선홍 감독보다는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황선홍 감독이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감독으로서 많은 실패를 겪던 와중이었고 무엇보다 2년 전에 있었던 2022-23 세계 아시안컵 당시에도 일본에게 똑같이 졌잖아요. 8강에서 탈락을 했고요. 네. 일본에 0대3으로 완패를 당했는데 그때 명단 보십시오. 그때 명단 보시면 지금 일본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후지오, 뭐 그리고 호소야, 그리고 후지타, 야마모토, 뭐 한다 많아요.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일본은 그때부터 쭉 조직력을 만들어 왔겠네? 그 얘기는 뭐냐? 그때 일본은 20세 팀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청소년 팀이 나왔는데 네. 우리가 3대0을 졌다. 근데 우리 명단 보세요. 이강인, 양현준, 그리고 뭐 다 성인 김승성, 대표팀에서 뛸 수 있는 홍현석. 선수들이잖아요. 지금 아시안컵에 성인 대표팀에 갔던 선수고 네.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가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3대0으로 졌기 때문에 그때 황선홍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 팀들은 이때 팀이 2년 뒤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어린 팀으로 구성을 했다면 우리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 가장 강한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들을 구성을 했는데 일본한테 0대3으로 졌단 말이에요. 그 감독을 유지했을 때 그 결과가 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이어졌기 때문에 괜찮나 싶었지만 다시 또 한번 생각해보면 아시안게임은 여전히 다른 팀들은 올림픽을 대비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2-3살 어린 선수들이 나오고 우리는 국가대표급 와일드카드까지 모두 쓰면서 그 어느 대회보다 많은 동기부여를 갖고 선수들이 알아서 모든 걸 쏟아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3연속 금메달 땄잖아요. 네.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보다 약한 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시안게임에서 황선홍호가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역시 그래도 황선홍 감독이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동기부여가 된 팀이었고 다른 팀들은 아시안게임보다는 이제 그 올림픽을 향한 어떤 선수 구성으로 준비를 하는 팀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승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예, 그렇죠. 우승을 못하면 그 정말 최악의 실패라고 봐야 되는 대회를 그냥 우승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고비를 넘긴 게 오히려 우리에겐 악재가 됐다. 물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악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걸 통해서 또 혜택을 받게 된 선수들이 있고 분명히 역사이지만 그때의 어떻게 보면 2년 전 이 대회에서 결국에 황선홍 감독은 다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3월 임시 감독으로 이제 황선홍 감독의 집중력을 분산시킨 것도 결국에는 이 협회의 잘못된 오판이었다. 네. 심지어 그때 우리가 안방에서 태국과 비겼잖아요. 그때 우리 뭐 손흥민 선수도 있고 김민재 선수도 있고 이강인 선수도 있고 뭐 다 있었거든요. 근데 홈에서 태국이랑 비겼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사실 황선홍 감독은 어느 정도 감독으로서 우리가 대표팀을 맡기기에는 좀 아쉽다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황선홍 감독한테 모든 책임을 미루기에는 이것도 좀 내혹한 것 같고 네. 이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또 냉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견된 어려움들이 있는 감독을 선임하고 밀어붙이고 심지어 3월 달에 정말 이 올림픽 하나만 준비하고도 힘든 사람을 바쁜 네. 사람을 정말 절실한 사람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 것 이거 역시 협회의 책임이기 때문에 6월 월드컵 예선전을 앞두고 이제 5월에 우리가 정식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기로 했고 거기에 이제 황선홍 감독도 후보군에 있었지만 아마도 이제는 뭐 후보군에서 뺐겠죠. 뭐 있을 리가 없겠죠.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정말 차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최선의 최선 정말 좋은 감독을 뽑아야 된다.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축구 팬들이 지난번 클린스만호 아시안컵 때문에 굉장히 또 상처를 받았고 이번에 또 이제 황선홍호가 이끄는 U23 아시안컵을 통해서 또 한 번 또 상처를 받았거든요. 저희가 이제 황선홍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선임하는 부분이나 혹은 정식 감독 후보군으로 언급이 될 때 우려했던 게 황선홍 감독도 똑같이 이전에 신태용 감독이나 홍명보 감독 같은 사례를 밟게 될 수 있다. 네. 우리가 레전드를 잃어버릴 수 있다. 아직 설익은 감독 조금 더 잠재력은 있지만 많은 경험이 필요한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을 도전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감독을 너무 빨리 맡겼다가 그 감독이 비판받고 자신감을 잃고 상처받고 이렇게 다시 재기하기 어려울 상황이 되는 게 우려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신청 감독 지금 만기했거든요. 물론 네. 이전에도 뛰어난 감독이었지만 월드컵을 1년 앞둔 시간에 어수선한 상태에서 갑자기 맡겼다가 결국 물론 독일을 잡게 됐지만 16강에 못 갔고 홍명보 감독도 마찬가지고 지금 황선홍 감독도 결국 이렇게 좀 소진하게 됐어요. 3월 A매치 그때 겸임만 안 시켰어도 조금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책임은 협회가 져야 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좀 아쉽네요.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이 좀 선전하는 모습, 결승까지 가서 이제 우승하고 파리에 또 멋지게 입성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상상하고 기대하고 응원을 보냈는데 우리 23세 이하 대표팀의 여정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한국인 감독으로 이제 아시아 최고의 명장으로 정말 평가받고 있는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4강에 올랐고 파리 올림픽 본선을 또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신태용 감독도 이제 많은 이제 팬들이 이번에 대회 보면서 멋진 축구 만드는 거 보면서 대표팀 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시겠지만 이미 이제 인도네시아가 꽉 잡고 연장 계약을 이제 구두합의 했기 때문에 신태용 감독은 이제 뭐 아마도 인도네시아와 함께 이번 파리 올림픽에 도전을 하고 또 2026 북중미 월드컵과 2027 아시안컵 기간까지도 이제 함께 할 그 장기 계획을 이제 맺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인도네시아 23세 이하 대표팀은 4강전에서 이제 우즈베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경기 승자가 만나게 되잖아요. 네, 정말 강력한 팀들인데 또 신태용 감독이 이 경기는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또 한국 축구의 그 이런 쓰라린 실패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를 또 신태용 감독의 여정을 통해서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우리가 또 신태용 감독을 응원하면서 또 아시안컵을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펼쳐질 U23 아시안컵 신태용호가 또 어떻게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잘 이끌어 갈지 한준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최신 뉴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